그냥 이 학원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시간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진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ADHD인가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규 변호사님을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혼자 시간 관리를 못해요. 혼자 계획을 짜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목표의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당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리에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존에 관련되고 급박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론 먼저 처리하는 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이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기적인 가치를 갖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 거 안 하고요. 바로 이제 커피 머신 켜고 앉아가지고 현재 꼭 안 해도 되지만 미래에 하면 좋을 만한 일들 있죠. 책을 집필한다든지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보통 저는 아침에 9시에서 12시까지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때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기간까지 한 달 좀 넘게 남았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영수가 있을 거고 탐구 과목이 있고 다른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시간을 쏟아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국영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가장 먼저 공부 시간에 배치를 해주는 게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급박하진 않지만 중요한 미래를 위한 가치를 위한 일들에 먼저 시간 투자를 해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급박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탐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밀려있던 보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현안들 처리해주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게 느껴지는 것들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요. 학생들은 뭐냐면요.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PC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여기 너무나 유혹의 요소들이 많아요. 페이스북 친구랑 메신저로 얘기하고 인스타 DM으로 주고받고 뭔가 자꾸 알림 오고 급박하고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것들은요. 한 번에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SNS 100통 답장했다라 수학 100문제 풀었다 너무너무 아웃풋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죠?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쓴단 말이에요. 오전에 조금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급박하지 않은 일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급박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급박하게 느껴지는 걸 최대한 늦춰가지고 마지막에 몰아서 딱 한 번만 하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해야 돼요. 휴식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말 안 쉬고 중고등학생 분들 있잖아요. 특히 너무 불쌍해요. 학원 2개 정도 다니면요. 아예 예습 복습할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내가 학교 막 4시, 5시쯤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잠시 집에 가서 밥 먹고 7시부터 학원 가고 11시 다 돼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허덕허덕 거리는데 1시까지 막 이걸 복습한다 그러면 학원 과제도 무지하게 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휴식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함에 있어서는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주어진 데서 잘 쓸 것이냐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 아이템들 있잖아요. 과목이든 일이든 이거를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재조정할 게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진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바쁘고 하는데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해내지 못하고 누구는 바빠서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나요?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크죠.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만 다르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그 쉬는 시간에 학교 도서관 가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계획을 대부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도서관 가서 앉으면 어떻게 하면 졸음이 막 밀려와요. 3장 풀기로 했는데 막 반장도 못 풀고 그냥 오고 나오게 되면요. 무지하게 좌절하게 돼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심리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이상향, 이데아 같은 거 이거랑 현실적인 부분들을 갭을 극복을 못할 때 이 심리가 나에게 무지막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이들도 이렇게 계획을 짤 때 무리하게 짜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무리하게 짜게 된 요인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2가지 정도만 들어보면요. 첫째는 사회적 소망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지.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냥 이 학원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택해야 되고 나의 학습 상황이나 능력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막 2개 다니까 나도 2개 다니고 오늘 제가 막 30페이지 보니까 나도 30페이지 보고 진도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해도예요. 이해도. 내가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머리에 남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그것보다는 남보다 느리더라도 내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한 번을 제대로 봐서 머리에 각인시키고 남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내 방해 유혹 요소에 되게 많이 끌려요. 시간 관리할 때 있어가지고. 몰입이라는 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성분들 화장실 변기에 가면 파리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조준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내가 굳이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잖아요. 그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갈 건 설계를 잘하는 거. 이게 집중과 몰입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집중 못하고 시간 관리 못하고 막 그런 것 같으면요. 혹시 ADHD인가 이게 아니라 환경 정돈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 책 읽다 보면은 뇌가 끌리는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그러면요. 인간의 결정을, 오류를 어떤 연구한 학문입니다. 오류 중에서는 규칙성이 있다는 거를 찾는 학문인데 이것들을 거꾸로 이용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사람이 이런 데 잘 끌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족 식사를 갔는데 A 코스는 1인당 16만 원이에요. 네. B 코스는 1인당 뭐 12만 원. C 코스는 1인당 7만 원. 그다음에 B 코스는 1인당 2만 5천 원. 이러면 대부분 뭘 선택하냐면 B 아니면 C를 선택해요. 그죠? 양극단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극단성 회피라는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기, 국어 공부하기, 그다음에 친구 만나기 이렇게 있으면 뭐에 제일 끌리나요? 애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뇌가 끌리는 계획이라는 건요. 얼마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장하고 마케팅을 잘 하느냐는 거.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30분 동안 개념만 2페이지 보기.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서양에서 스마트 계획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스피시픽,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M measurable, 수치가 가능하게 세워야 되고, achievable, 달성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목표만큼 세워야지 하루에 수학 문제 뭐 2000문제 풀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relevant라고 그래서 관련성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공부하는데 대학교 논문 읽고 있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에 T가 타임 바운드거든요. 시간적 한계 속에서 해야 되고 핵심을 다시 한번 추려보면 뭐냐면요. 수행 목표랑 결과 목표를 구별해요. 네. 결과 목표는 뭐냐면요. 다이어트 예로 들어보면 나는 살을 뺄 거야. 5kg 빼겠다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하루에 600칼로리를 적게 먹겠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결과 목표를 수행 목표, 액션 플랜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수학 공부 1시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30분 동안 개념 보겠다. 뭐 20분 동안 문제 풀겠다. 다시 50분 동안 해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네. 되겠죠. 두 번째는 수치성이에요. 얼마나 해야 될 분량과 최대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계획이 떠버려요. 투두리스트 만든 학생들 있죠. 수학 예를 들어 50페이지 하자. 국어 60페이지 하자. 언제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가능한 계획은 진짜 적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강 6강 듣기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강 한 강을 들어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복습하고 제대로 남기는 게 중요하고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다니셔야지 어떻게 막 학원 많이 다니고 이런다고 성적이 늘질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부가 괴로워지는 우리 아이가 목표가 설정이 잘 안 되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부모님의 코칭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철수는 여기다 있는데 영희는 저기다 있는데 우리 애가 수학 못하니까 이 학원 다녀볼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맘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학원에 직접 다녀본 후기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애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애가 선택할 수 있게 자기 결정권 줘야 돼요. 자기한테 결정권을 줬을 때 애가 성취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내부적인 동기가 나오고 잘 보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어머니,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조그만 성취를 맛봤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 성취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성취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을 정비를 해줬는지,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이렇게 아이한테 맡겨야 됩니다.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획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구체, 수치, 가능.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들이 계획표도 잘 짜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를 잘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피드백이 좋고 또 이거는 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아예 계획을 못 세운다 그러면요. 왜 계획을 못 세우냐면 무엇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많아요. 할 수 있는 최소 분량을 계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 같은 거를 최우선적으로 잡고 그죠? 탐구라든지 제2외국어 이런 걸 뒤에 잡는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5페이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세워서 주세요. 야 아들 또는 딸 우리 이거는 국어는 한 5페이지 정도 봐볼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획 자체를 세우는 걸 좀 도움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계획은 세우는데 자꾸 실행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할 수 없는 양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가 막 성취욕이 되게 크다 그러면 울어요 막. 엄마 오늘 이거 다 못했어. 그럴 때는 아이한테 지금 했던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은 양을 봐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걸 부모님이 아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천하고 줄여나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만 학원 다니고요. 애가 재충전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게 해야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런 것들을 모두 잘했지만은 애가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공부의 어떤 수행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자율권을 어떻게 주냐면 ASDR이라는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기법인데 일단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두 번째 스톱, 멈추고 세 번째가 디스피트, 반박하고 네 번째 리플레이스 하는 건데 아이의 머릿속에 뭔가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인지를 시켜야 돼요. 엄마 사실 내가 이번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윤규가 시험 더 잘 칠 것 같아. 윤규가 시험을 잘 칠 것 같아. 불안하다. 적어요. 종이에. 왼쪽에 적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반론을 적습니다. 윤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왜 불안해? 그러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규가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게 왜 싫으니까 윤규가 짜증나고 재수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짜증나고 재수없는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못 해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더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밖에 없겠네. 윤규가 공부를 나보다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윤규가 나보다 노력을 잘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거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치야. 우리는 노력을 잘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 그걸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란다고 애한테 자꾸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 애한테 혼낸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아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야만 인생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 변호사님의 약간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도 되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너무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 정보 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상 이은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멋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